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2016년 9월 두 번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 주제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관한 겁니다. 올 여름에 고생들 많이 하셨죠? 고생한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고생한 것에 더해서 이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준비들을 이미 맞고 계시거나, 되게 이제 8월달 전기요금 9월달에 나오니까 9월달 되면 이제 악소리들 진짜로 나오실 거예요. 전기요금 관련해서는 이제 이 동영상 촬영한 오늘이 이제 금요일인데, 오늘 그 글로벌 경제 이슈에서 첫 번째 호가 나갔죠. 두 번째 호는 이제 다음 주에 나갑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내용이 좀 분석 내용이 길어요. 긴데 이제 좀 축약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글로벌 경제 이슈도 많이 축약된 거고, 더더군다나 또 이 동영상 내용은 또 그거에서 더 축약된 거고, 세계 전체 주요 대부분의 그 국가들의 전력 수급하고 전기요금을,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기요금 제도를 비교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데는 우리 연구소 정도밖에 없죠. 못 할 겁니다. 어쨌든 그 전기요금 이제 대란이, 그 누진제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지금 극도로 이렇게 지금 이제 고조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한번 이걸 전기 요금 제도를 포함해서 전력 산업 전반에 걸쳐서 한번 이제 짚어보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세계 주요 나라들의 전력 어떤 수급 사정이라든지 전기요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국의 전력 산업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 전기 누진제 문제로 인해서 저 여름에 엄청나게 더운데 이제 에어컨도 제대로 못 틀고, 그래서 막 말할 수 없이 지금 스트레스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스트레스는 더운데 에어컨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 튼데다가 이제 돈은 돈대로 또 내야 되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말 나온 게 무슨 산 피하네, 뭐 한전 피하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한전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예전에는 한전이 이제 공사였잖아요. 공사였죠. 지금은 이제 형식적으로는 한전이 민영화되어 있죠. 형식적으로는. 네. 한전이 한 회사였죠. 예전에는. 한 회사였어요. 근데 한 회사였는데, 이제 전력산업, 이제 민영화, 전력산업 자유화, 뭐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한 회사였는데, 바람이 불면서, 그래서 이제 전력 시장에도 경쟁 원리를 도입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했던 게, 이제 한전을 이제 전기는 이제 제일 어떻게 했습니까? 발전소가 있고,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면 그걸 이제 공장이나 가정으로 이렇게 배전하는 송전하고 배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이제 쓰는, 그러니까 송전이 있고 배전이 있고 이렇게죠. 그러니까 이제 발전소에서부터 이제 공장이나 기업, 가정 근처까지, 도시 근처까지 쭉 보내는 이제 송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이나 어떤 개별 가정으로 이제 도시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이제 배전이 있고, 이런 구조로 돼 있죠. 그러니까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쟁을 도입을 하자 하면은 어떻게 경쟁을 도입을 해야 됩니까? 세 단계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전도 경쟁을 도입을 하고, 그러니까 발전소도 여러 회사들이 막 발전소를 세워가지고 싸게 전력을 생산을 하게 하자.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송전도 여러 회사들이, 송전 회사들이 막 생겨가지고 싸게 전력을 배달을 하자. 택배 같은 것, 그런 거잖아요. 경쟁. 싸게 배달을 하자. 그 다음에 배전은 뭐냐면 이제 소매예요. 소매 판매나 맞아, 배전은. 그러니까 뭐 가스 회사 같으면 이제 소매 판매들이 있잖아요. 가스 배달 회사 같은 게 소매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전회사도 이제, 그러니까 송전은 도매회사라고 보면 되죠. 도매회사라고 보고, 배전은 이제 소매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매도 여러 회사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경쟁해가지고 싸게 공급을 하자. 뭐 이런 이제 경쟁 원리를 도입하자 이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도 미국이나 예전에 일본에 흉내를 내가지고 전력산업 민영화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경쟁 원리를 도입한다 해서 발전회사를 먼저 이제 쪼개고, 송전회사도 이제 여러 개로 쪼개고, 배전회사도 여러 개, 이제 소매회사도 누구든지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엉터리로 했다고 그랬죠. 그건 현실과 이론의 한국 경제에서 그 일본인가에서 이렇게 아주 잘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다시 제가 여기서 이제 되풀이는 안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실과 이론의 한국 경제 책을 한번 찾아보시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관련된 동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되고.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 경쟁 체제를 도입하자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이게 엉터려가지고 취소가 돼버렸어요, 중간에. 경쟁 체제 도입을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어디까지 해놓고 취소를 했냐면은, 발전회사하고 이제 송전 도매업체, 도매회사들을 서로 여러 개를 만들자라고 하려면, 그럼 그거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제 전기를 서로 사고팔고 해야 되잖아요. 주식은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은행에 돈을 빌리기도 하지만 자기가 직접 투자자한테 돈을 이렇게 모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을 만들자, 이거. 전기를 거래하는 시장. 그것이 전력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산업 민영화 또는 자유화 한다라고 해서 전력거래소를 설립하자고 제일 먼저 전력거래소를 설립을 해놨어요. 전력거래소를 설립을 해놓고는 경쟁 도입을 중지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전력거래소가 뭐 하려고, 이것도 없애버려야 되는데 안 없애고 그대로 모양만 갖춰놓은 거예요. 지금도 전력거래소가 있어요.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한 게 뭐냐면은, 한전이 하나의 회사였는데, 요거 한전을 발전소를 7개인가? 6개인가? 7개인가를 해놨죠. 한수원, 한국 원자력 수력 발전소 하나 하고, 나머지는 이제 화력 발전, 이렇게 지역별로 6개인가 해놓고, 그래서 7개인가를 이렇게 발전만 이렇게 쪼개놨어요. 근데 이 쪼개는 발전소 회사들도 뭐냐면은, 한전이 100% 지분을 갖는 모회사고 자회사로 해놨어요. 그리고 한전이 이 자회사로 해놓고, 니네들 자회사들한테 경쟁해라. 이따구 짓을 지금 했다 이거예요. 지금 이따구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회사들한테 한전 모회사가 전력거래소를 이제 전기를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모회사에는 한전이 사요. 자기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경쟁을 한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이게 무슨 경쟁입니까? 전기는 또 전력거래소를 만들어 놔버렸으니까. 전기를 누가 사줘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으니까, 모회사는 한전이 지가 다 사는 거예요. 자회사들한테서 전기를. 그러면서 전력거래소라는 것에서 거래를 한다라고 생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그 한전을 보면 한국에서 전기하고 관련된 전기에 관련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줄 아세요? 전부 선후배 관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그 대학 한번 봐보세요. 대학에서 전기공학과가 있는 대학이 몇 개나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별로 없어요. 지금 한 10개도 안 될 거예요. 없어요. 특히나 아마 한전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제 인류대학 전기공학과 출신이 꽉 잡고 있죠. 그러니 누가 들어가서 이렇게 한전에 가서 좀 뭔가 제대로 이렇게 좀 해보고 뭐 참신하게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위에 다 그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자리를 잡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위에 선배들이 먹으면 같이 먹어야 돼요. 개판치면 같이 개판을 쳐야 돼요. 예, 이런 구조. 이런 구조이니 여기서 무슨
혁신이고 무슨 뭐고 이렇게 일어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조직이나 인사 구조가 얼마나 썩어 있겠어요. 저는 그걸 직접 체험을 했거든요. 그 한전 제가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2002년인가 1년인가 뭐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당시 이제 그 전기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산업자원부 밑에 안에. 근데 전기위원회라는 것도 참 이제 전력산업 이제 자유화 경쟁 체제 도입한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안 하니까 이게 이제 엉뚱하게 이제 밥그릇이 다 돼버린 거예요. 전부 다. 밥그릇이, 전력거래소도 밥그릇이 돼버리고, 전기위원회도 밥그릇이 돼버린 거예요. 한다는 게, 이제 고작 한다는 게, 전기 소비자 보호원회 어쩌네, 뭐, 요런 소리 나고. 그러면서 한 게 이제, 이게 삥땅을 뜯었어요. 전기요금, 전기위원회가. 뭐냐면은, 이렇게, 전력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공급하기 위해서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근데 전기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은 발전소를 계속 지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이게. 발전소를 계속 지어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려면은 발전소를 하나 짓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이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한전한테 지으라면 한전은 맨 적자만 생긴다 이거. 그러니까 구조가 그러니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죠. 물론 원가라도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건 이렇게 따져보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조직 자체가 그래요. 조직 자체가. 인사 구조나 조직 구조 자체가 아니 고여있는 구조예요. 고여있으면 어떻습니까? 다 썩죠. 그래서 제가 2001년인가 2002년에 한전 프로젝트 했는데 그때 했던 게 이제 그 정전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근데 냉장고 안에 물건을 넣어놨는데 상해버린다든지 영업하는 사람들이 그걸 피해를 본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그랬을 경우에 이제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송전을 해가지고 이제 배전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일반 가정 같으면은 이제 집에서부터 200m인가? 지금 하도 오래돼가지고 잊어먹었는데 200m인가? 뭐 500m 아니면은 한전이 그냥 공짜로 해줘요, 공사를. 근데 그 200m 이상을 넘어가면은 넘어간 분에 대해서 이제 수요자가, 이제 전기를 신청한 수요자가 그 공사비를 부담을 해요. 그래서 그 공사비 부담의 그 공사비 부담에 관한 프로젝트를 제가 했어요. 그 두 개를. 그때 그 프로젝트 상당히 획기적인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한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당시 한전 그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저를 협박을 하는 거예요. 대놓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프로젝트 못 할 줄 아세요? 우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대놓고 막, 저 한 손가락 하잖아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엎어버리죠. 근데 엎어버린 결과 어땠습니까? 쫄쫄 굶었죠. 그 이후로 한전 프로젝트를 한 건도 못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제가 전력에 대해서 이미 타의 추종을 불할 정도로 정말로 이제 전문적인 기술적인 분야는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모르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겠죠. 그것도 돈만 주면 잘 해요, 공부. 돈만 확실하게 챙겨주면 저한테 한 3달만 주면 다 공부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전기에 대해서도 거의 저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기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제 이게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이제 전력 수요를 예상해가지고 발전소를 많이 지어야 된다.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짓는데도 막 2조 원 들어간다. 뭐 화력 발전소 짓는데 한 개 짓는데 막 5천억 들어간다. 그러면 한전이 그거 다 못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만든 게 전력기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 3.75%가 3.7%가 전기 요금에 근데 전기요금이 100이 나오면 거기에 부가세 10% 붙고, 그 다음에 3.75%인가 7%가 더 붙어요. 그게 이제 적립해 놓은 게 지금 상당히 어마어마해요. 제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안 봤는데, 적립금이 몇 조 될 거예요, 지금. 전력기금, 적립금이.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그거 안 들여다봤는데. 어쨌든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기 수요가 멈춰버렸죠, 지금. 이제 멈추고 있어요. 더 이상 안 늘어나는 상황이 이제 앞으로 가면 이제 줄어들어요, 전기 수요가. 왜?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 활동이 이제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예전에 비해서 전력 효율성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전력을 이렇게 반도체 같은 거 봐보세요. 소전력, 그 전력 소모량을 극도로 줄이는 식으로, 그래서 오래 가게 하는 식으로 막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기술이 굉장히 전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그 기기들이나 제품들의 그 전기 효율성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고, 해서 전력 수요가 지금은 이제 안 늘어나요. 선진국은 다 지금 멈춰 있거나 줄어들고 있어요. 한국도 지금 이제 그런 단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럼 전력기금은 뭐냐 이거예요. 전기위원회에서 하는 전력기금은 뭐냐 이거예요. 이런 거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하물며 우리 그 300명 국회의원 나리들은 알 리가 만마죠. 안다라고 해도 그 산자위원회나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 뒷주머니 뒷돈 챙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절대로 손 안 대죠. 그런 거. 이런 것도 제가 말을 해줘야 이제 몰래 이렇게 그 스파이로 와가지고 듣고 가서 이제 뭐 야당이 뭐 이렇게 뭐 전기가 어떡고 뭐 안에 말만 떠들죠. 말만 떠드는데 실제로 한 건 없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하고 나라 경영한다라고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또 그런 사람들한테 목매달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제가 대통령하면 어디 덧납니까? 왜 제가 대통령 하면 안 됩니까? 좀 시켜주세요. 그럼 제가 확실하게 전기요금 싸게 해드릴 테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저 세계 전체 전력 산업을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전력 산업을 경쟁력 있게 효율적으로 좀 싸게 할 수 있는가를 다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무슨 무상복지다 뭐다 하는 게 떠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대통령이랑 깜이라고 이렇게 난리 칩니까? 그 사람들이 그랬으면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됐겠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이른바 이렇게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새누리당이 이렇게 개판을 치고 있겠습니까? 또 이야기가 딴 데로 가니까. 제 이야기를 하면은 자꾸 옛날 왜 이게 지금 한 십몇 년, 거의 20년 가까이 전기를 20년 전부터 했어요. 2000년, 1년, 2년에 저는 한전 프로젝트 할 때부터 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전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핵 때문에 감히 제 앞에서 전기 가지고 이렇게 어설프게 까불었다가는 박살나죠. 웬만해가지고는, 못 이기죠, 저를. 근데 하여튼 그래요. 전기뿐만이겠습니까? 다른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하여튼 한국의 지금 이제 그 전력 산업이라 할까 또는 전력 정책이라 할까 구조가 이렇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전력 산업을 민영화한다든지 경쟁 체제로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 다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특히 진보 쪽이라고 하는 분들이 하는 게 공기업 민영화 이렇게 이야기를 떠들고 막 이렇게 하면 뒤집어지죠. 안전이다. 뭐 공기업 이렇게 전력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거고 이것은 공공화해야 된다. 재벌 대기업들이 전력 산업 다 먹어버린다. 그러면 전기요금 폭등한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이렇게 사고도 일어났어요. 2000년에 그 캘리포니아 대정전 사고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일어나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선진국 가운데서 전기요금이 제일 싼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왜 미국이 쌀까요? 똑같이 뭐 석탄 떼고 석유 떼고 뭐 원자력 쓰고 뭐 하고 하는데 왜 미국이 전기요금이 쌀까요? 유럽 국가나 일본은 전기요금이 비싸요. 왜 비쌀까요? 물론 전기요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요. 순수하게 전력 그 기본 요금, 그러니까 세금이나 이런 거 빼고 뭐 전력 기금이나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순수한 전기 기본 요금만 놓고 보면은 미국이
제일로 쌉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나라들은 전력산업 민영화나 경쟁체제가 잘 안 돼 있어요. 공기업 체제를 유지를 한다든지 해 있거든요. 근데 미국만 지금 거의 이제 자유화되어 있죠. 일본도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해서 자유화되어 있지만, 일본의 그 전력산업 자유화는 사실상 좀 자유화라고 보기 힘든 면이 많아요. 그래서 비싸요. 전기요금이. 그러면 지금 전기요금 비싸다고 막 난리 치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면 진짜 문제는 뭡니까? 경쟁체제를 도입을 해서 전기요금을 떨어뜨리되, 이것이 전력산업의 경쟁체제를 도입할 때, 그 지배구조를 특정 재벌들이 독식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 되죠.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공공성은 규제나 법으로 확보하면 되잖아요. 굳이 자본이 된 소유로서 그 공공성을 확보한다라고 주장한다는 건 설득력이 없어요. 설득력이 없어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유럽 국가나 일본이 결국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정전 사태 나고 뭐 해서 문제가 생기고 영국도 좀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에는 전기요금이 막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이 공기업 체제나 이 공영 체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다들 미국의 경쟁 시스템 모델을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고 있죠. 그게 뭐 하마치면 쉽게 옮겨가겠습니까만은,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력거래소 만들어서 이제 국가 간에 막 전기를 사고 팔고 해서, 되도록이면 이제 발전 쪽도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뭐 풍력이다, 뭐 이렇게 태양열이다, 뭐 태양광이다, 아니면 화력이다, 원자력이다, 막 경쟁적으로 해가지고, 예, 유럽연합 전체로 전기를 사고 팔고 막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잖아요. 전기요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지배구조, 물론 지배구조가 문제라면 지배구조를, 야, 그 대주주가 그 전력회사의 지분을 뭐 5%, 5% 이상 소유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경쟁체제를 만들면 되는 거죠. 왜 봐보세요. 여러분들,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전에 그 썩어 있는, 고여 있는 그 구조, 공사화해야 된다, 공영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마르고 닳도록 썩어 있는 물 구조를 그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보다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싸게 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진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맹목적이고 너무 무지한 걸 이렇게 가지고서 너무 맹목적으로 떠들고, 예.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모르고, 그러면은 이렇게 한전을 공기업하고 민영화를 반대하면은 전기요금 비싸다고 떠들지를 말아야 되죠. 또 전기요금 요금 내라 하니까 폭탄이나 뭐냐 떠들기는 또 다 떠들어요. 이러면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때는 막 이런 말 해. 공기업 민영화 반대한다고 그랬다가 요금 비싸면 요금 비싸다고 또 막 난리 쳤다가.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예, 사람이 있는 거죠. 기업도 죽고 사는 건 뭐 때문에 합니까? 그 기업의 경영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 기업의 경영자가 정말로 제대로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고 똑똑하고, 예, 리더십도 있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기업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이런 거 하지 않더라도, 안 따지고더라도, 비정규직이라도 월급 많이 주면은
그 기업을 잘 유지해가면은 비정규직이라도 계속 그 고용을 유지해가면서 월급 많이 주면은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근데 기업이 망하는데 목을 메고 내 일자리 보장하라, 나 정규직이하고 이렇게 배째라고 들어 넣어버린다 한들 기업이 망해버리는데 대우조선처럼 망해버리는 기업한테 그러면 누구 돈으로 그걸 떼어준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생고생해가지고 이 일에서 번 돈을 가지고 세금 낸 것 가지고 그 사람들 월급을 주냐 이거예요. 나는 봉이입니까? 저도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온갖 놈들이 막 뜯어가가지고, 죽으라고 정말로 이렇게 우리 연구소 월급 받는 거 얼마 못 받아요, 우리 정말로. 여러분들, 밖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도 정말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어요, 정말로. 근데 그 사람들부터 우리 월급 더 못 받아요. 대우조선 다니신 분보다도 우리 월급 더 못 받아요.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월급을 줘야 됩니까? 하면 환장하겠네. 이러면 안 됩니다. 문제를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가 그 조선업 같은 것도 옛날부터 이렇게 경고를 했잖아요. 왜 저 같은 사람을 대통령을 안 시켜주고, 제가 대통령 안 하더라도, 제가 300명 이렇게 국회의원 될 만한 그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나라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힘을 보태가지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나라 만들고 모두가 다 이렇게 만족하고, 부자는 될 수는 이렇게 다 부자 되면 좋죠. 그렇지만 그렇게 모두가 다 부자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남사스럽게 살지는 않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남부끄럽지 않게 살게 만들 수는 있다 이거예요. 치사하게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늙어갖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한테 한 달에 30만 원 주시오. 뭐 나한테 40만 원 준다면 가서 표 찍어주고, 또 이렇게 내가 취업하기 힘드니까 나한테 한 1, 20만 원 뭐 조금 푼돈 용돈 주고 뭐 50만 원 준다 하면 거기 가서 살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나 성남시나 고양시 같은 데는 지자체 중에서도 이렇게 부동산이나 이렇게 지방세 수입이 많아가지고 뭔가를 조금이라도 그래도 재량을 가지고 이렇게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데라고, 나머지는 그런 거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그러면은 지방에서 사는 청년들은 뭐 개밥입니까? 뭡니까? 다 그러면 서울시로 이렇게 이사를 와야 됩니까?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좀 생각을 하고 사세요, 생각을. 무슨 새누리당 찬성하고 뭐 이렇게 박근혜 정권 지지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건. 또 이렇게 열받으니까 또 이야기가 막 커지네요. 전기 이야기는 이렇게 날라갔네요, 지금. 시간이 벌써 30분이 다 돼가지고. 이 정도도 충분해요, 사실은. 전기 이야기는.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시간이 다 돼버려서, 전기, 봐보세요. 이렇게 잠깐 이 도표를 한번 봐보세요. 그림만 제가 보이고 넘어갈게요. 중국이 세계 최대, 이제 앞에서 보면 주요 국가의 전력 소비량인데, 중국하고 미국이 압도적으로 전력을 많이 소비하죠.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는데, 이거는 너무 중국하고 미국 간의 차이가 많이 나버리니까 도표로 구별이 안 돼서 이것만 똑 따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보면은 중국하고 미국이 제1그룹이고, 이 그룹이 이제 일본, 인디아, 러시아고, 이 그룹이 두 번째로 많잖아요. 그 다음에 3그룹이 독일, 캐나다, 한국, 브라질, 프랑스가 이게 이제 한 3그룹 정도 되고, 그 다음에 4그룹이 영국, 이탈리아, 사우디,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5그룹이 스페인, 멕시코, 대만, 호주, 남아공, 이란, 터키, 뭐 인도네시아 이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을 보면은 중국은 전력 소비량이 2000년 이후에 확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경제에서, 그러니까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예. 반면에 미국은 어떻습니까? 전력 소비가 이렇게 완만하게 늘어났다가 이제 2005년 기점으로 해서 멈췄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미국 경제 성장이 이제 멈추고 있으니까. 멈추고 있잖아요.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중국의 전원별 발전량 보면 발전량이 팍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은 대부분이 화력이죠.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쓴 뭐 석탄이라든지 벙커 CU라든지 뭐 이런 그런 폐기물 태우는 거라든지 이런 거 화석 연료. 그다음에 수력이 조금 있죠. 아직은 이거 이제 2013년까지인데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는 굉장히 미미하죠 아직은. 그런데 대신에 이제 중국이 지금 워낙 이제 이 화석 연료를 가지고 공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원자력하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지금 막 가려고 정책적으로 지금 막 몰아가고 있죠. 근데 중국이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전력이 막 성장할 때는 전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죠. 근데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발전 설비를 이렇게 투자를 늘려가고 있어서, 지금 이제 전력 부족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예전에 비하면 많이 지금 해소되고 있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자급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거예요. 그때는 중국도 이제 뭐 이렇게 하죠. 어쨌든 중국이 이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전력 소비량으로 치면은 뭐 뒤에 미국을 해놨는데 뭐 미국 예를 들어보면 미국이 9개 나라 선진국 9개 나라를 합쳐놓은 것하고 보다 더 많아요. 전기 소비량이. 중국은 그보다도 더 많아요. 중국은. 얼마나 전기 소비를 많이 하는지 아시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화석 연료가 많고, 그 다음에 원자력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수력이 있는지 약간 이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있죠. 바이오에탄올이라든지, 뭐 이렇게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누굽니까? 테슬라, 뭐 이런 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죠. 아직은 재생에너지가 미미하고, 여전히 그 화석연료가 지구온난화의 발전이 상당히 지금 주범 중에 하나죠. 이거 빨리 지금 대체하는 것들도 이제 글로벌하게 과제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전력 사용량을 보면, 여기 초록색이 이제 가정용이에요. 그 다음에 주황색이 산업용입니다. 미국은 뭐 어떻습니까? 가정용이 산업용보다 훨씬 더 많죠. 미국은. 전기요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초록색이 가정용이에요. 가정용이 훨씬 높죠. 소비가 많으니까. 미국은 전기 소비를 이렇게 억제를 하려면 어디를 좀 패야 됩니까? 가정용을 패야 되죠. 근데 가정용 소비가 안 늘어나고 있죠. 안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얼추 보면은 전기요금이 올라갈 때하고 일치해요. 그러니까 요금이 올라가면서 가정용 전기 소비가 억제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전기요금이 이제 올라가면서 뭐 때문에 올라갔으면 이때 유가가 뛰어서 그랬죠. 유가가 뛰니까 석탄 가격도 뛰고 다 뛰어가지고 연료 가격이 뛰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이렇게 민영화 해가지고 경쟁해서 설비 투자를 안 하고 많이 이익을 빼먹느라고 그랬다. 지금은 이제 미국 전력회사들이 규제를 많이 받아 그랬다면 박살나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이제 블랙아웃, 대규모 정전 사태는 나면은 전력회사 파산 나버려요. 다 손해배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잘못 알아요. 정말로 우리 진보 빠돌이님도 그러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왜 저한테 오면 되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환장하겠네. 산업용도 이렇게 똑같이 다 늘어났어요. 전기요금이. 어쨌든 이제 상대적으로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미국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건.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산업용이 많았다가 가정용 안 늘어나고 산업용 어떻습니까? 줄어들고 있어요. 왜? 일본 경제가 쪼그라드니까 경쟁력을 잃어가지고 줄어들고 있어요. 전기요금은 어떻습니까? 가정용, 산업용이 이렇게 올라간 건 뭐냐면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가지고 2011년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렇게 안 올라가고 떨어져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지금 이제 화석 연료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연료비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건데, 그러니까 지금 가정용하고 산업용이 줄어들어야 돼요. 지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일본이 지금 소매 전력도 지금 자유화했잖아요. 우리 일본 경제에서 이미 나갔잖아요. 설명했잖아요. 보니까 다 지금 우리 이런 나라들 전력 산업 구조라든지 이런 거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착시예요. 일본. 근데 일본은 좀 요금이 비싸요. 전기요금이. 비싼 이유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나 독일이나 한국은 어떻습니까?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쓰는 나라예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더 훨씬 더 발달해 있죠. 그러니까 가정용하고 상업용이 훨씬 더 많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서비스의 발달이 산업용보다. 이런 그 차이를 알아야 전력사나 전기요금 정책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모르면 못해요. 미친 개처럼 그냥 외국 거 따다가 그냥 그게 뭔 내용으로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래 돼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개판이 되는 거예요. 한국은 무슨 압도적이에요. 한국은 산업용하고 가정용 거의 이게 그 산업용 가정용 소비량의 몇 배 달하죠. 지금 한 4배, 5배 달하죠. 산업용이니까 압도적으로 산업용이 많아요. 반면에 산업용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으면 전기 사용을 억제를 하려면 산업용을 억제를 해야 되잖아요. 가정용은 억제할 것도 별로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산업용을 억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금이에요, 요금. 물론 요금을 이렇게 올려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업용 요금이 싸다 이거예요. 가정용에 비해서. 그러니까 가정용으로 가지고 산업용을 좀 보조를 해요. 되게 옛날 일본이나 독일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또 수출 위주로 했던 나라들의 경우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산업용 정도 싸게 해가지고 수출 경쟁력을 높여준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이 이제 그 기업들한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전기가 싸게 공급을 받으면은 에너지 전략형 기술 개발 안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금들을, 독일 같은 경우도 산업 요금을 계속 이렇게 올려왔죠. 예, 근데 올려온 것들이 물론 이것도 다 에너지 비용, 연료 비용 상승을 반영한 건데, 가정용도 올랐잖아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오른 거 있고. 근데 어쨌든, 한국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게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산업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이렇게 산업용하고 가정용 차이가 이렇게 난다 이거예요. 네, 이건 이제 누진지 이야기하고는 조금 더 달라요. 다른데 지금 그 뒤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설명하기는 힘들고 글로벌 경제 이슈를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도 제가 그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한 이야기는 충분히 뭐가 요점이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 두 번째 동영상 촬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